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제목이 커피 한 잔으로 초대형 건물주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일 먹는 커피 한 잔으로 어떻게 그러한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뭐 어떠한 상품을 만들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금융 쪽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는 좀 높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강의 제목이 커피 한 잔으로 뭐 건물주 되기니까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커피 뭐 스타벅스하고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핫한 블루버틀 그리고 폴바스의 사진을 좀 찍어놨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이 커피들을 뭐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뭐 한 잔에 5,000원, 6,000원, 뭐 비싼 거는 뭐 7, 8,000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청계천에 가보시면 바로 청계천 옆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라는 건물이 있고요. 아마 저 건물이 연면적이 약 37,000평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저 건물을 누군가 사고 싶다면 적어도 약 1조 2천억 이상의 돈이 지금 필요한 상당히 대형 부동산입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역삼역에 가시면은 예전에 이제 스타타워라고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 서울 파이낸스 센터보다 면적이 거의 2배 이상 많은 약 64,000평 연면적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저거를 사게 되면 적어도 1조 7천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저 두 개의 빌딩은 제가 전에 일했었던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투자청인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고 팔겠다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 건물을 팔게 되면 훨씬 가격이 더 비싸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 강의의 주제가 커피 한 잔으로 이러한 건물주가 된다는 건데 사실 뭐 커피 매일 마시는 거 한 잔씩 두 잔씩 아껴서 이런 건물을 자기가 직접 사는 것은 사실 뭐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약 1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부터 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실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 아파트 혹은 향후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리츠 부분 혹은 부동산 간접 투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언론에서 리츠 혹은 부동산 펀드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직접 자기 돈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투자하신 분이 계신가요? 두 분 계시네요, 세 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개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제 설명을 처음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7월 초에 조선일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신문 기사들이 지난해 리츠라는 것의 수익률이 1년 평균이죠. 8.5%다.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훨씬 높다라고 기사를 나왔고요. 실제로 올해 6월 30일 날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국내 리츠의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은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뭐 여러 가지 검은 글씨로 내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랫부분 보시면은 작년 1년 동안에 부동산에 투자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리츠라는 상품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년에 8.5% 그리고 주택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장 일상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피스를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입니다. 그거에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8%, 그 다음이 오피스, 특히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도 어떠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상당히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피스를 투자할 때 수익률이 4.5%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경험을 하셨거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상가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3.85%, 그리고 뭐 회사채라든지 국고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상품은 아닐 거고요. 1년 예금,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했을 때 수익률이 1.4%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 강의 내용이 가장 지금 타겟에 맞는 분들은 20, 30대하고 60대, 70대, 80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나중에 말씀드리는 리츠 혹은 이런 부동산 펀드라는 상품은 이러한 뭐 40, 50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뭐 중위험, 중수익, 즉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 70대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이러한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은 이제 20, 30대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러한 세대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오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뵈니까 대부분 그 레인지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년의 연평균 수익률이 8.5%다. 그러면 뭐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낮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리츠의 연수익률은 2014년에는 5.65%, 2016년에는 10.55%, 2017년에는 7.5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5%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 상품이 여기 있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제외하고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률이 확정된 상품은 없습니다. 리츠도 이와 같은 금융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정된 수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도 5.65%, 5% 이상의 1년의 배당 수익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좋았을 때는 뭐 10.5% 혹은 지난해 8.5%까지 수익률을 좀 이렇게 달성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아무리 좋은 상품이 많아도 내가 직접 투자를 해야 또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도움이 돼서 뭔가 나도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이러한 상품이 나오면 너무 단시간에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7월 3일자 신문 기사를 카피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 펀드 상품이 1년 내내 7,550억 원 어치만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7,550억 이상은 되는 금액은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요. 2019년 상반기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작년에 해당하는 7,437억만큼 사실 개인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이 투자 금액들은 다 개인들이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 뭐 많게는 뭐 몇 억까지 투자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왜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설정액이 많이 늘어났을까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아래에만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펀드는 상품이 많아졌다. 박스권을 맴도는 지지부진한 증시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로 투자를 돌렸다. 즉 뭐냐면은 이제 주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가을 혹은 올 초에 주식 시장이 글로벌리 또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에서 나온 돈들이 이쪽 자금으로 좀 모였다라는 좀 숫자적인 그 팩트입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리츠나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인데요. 아시다시피 경제가 성장해야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취업을 많이 해야 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본 표는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즉 올 초에 제가 비슷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올해 2019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를 전망한 자료를 다 모아본 겁니다. 보시면은 작년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에 2019년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까를 쭉 보면은 제일 낮은 데가 2.5%, 제일 높은 정부 같은 경우는 2.6에서 2.7% 정도로, 적어도 올해 한국이 2019년에 2.5에서 2.6% 이상은 성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료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예측하는 것은 2.5%고,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2%대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즉,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동산뿐이 아니라 투자 활동의 근간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게 경제 성장률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작년 대비 올해가 낮아지고 향후에도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급반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은 어떠한 단순한 민간 경제연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의 발표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세계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경기가 다소 안 좋아도 미국이나 유럽이 경기가 좋다면 사실은 왜 이런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좀 어느 정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자료와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특히 이제 한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데요. 당연히 미국도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 2020년 계속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6.3에서 6.1%, 즉 맨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한국의 가장 큰 교육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를 하강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경제 자체의 하강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단지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이와 같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세미나 자체가 부동산 트렌드 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 2018년 12월에 올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건설산업연구원, 그래서 2019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1.1%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작년 연말에 올해 전체 예측을 했었습니다. 수도권은 0.2%, 지방은 2%.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에 계시거나 혹은 지방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수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훨씬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서는 2019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4% 하락할 것이다. 역시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올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아까 발표했던 똑같은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도 2019년 전국 주택의 매매 가격은 1%, 전세 가격은 2.4% 하락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분명히 서울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16년에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0.7% 올란 거에 비해서 서울은 2.1% 많이 올랐고, 특히 2018년을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1.1% 올랐는데 서울은 6.2%.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는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올해가 이미 반이 지났지만 올해를 생각했을 때 2019년에는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지방은 훨씬 더 떨어지고 서울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제 2019년 6월, 최근에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주택,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해서
가장 이러한 주택 매매의 최일선에 있는 전국의 공인중개사 2,6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맨 아래 보시면은 응답자의 92%가 하반기에 전국 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것이다. 즉 상승세를 내다본 공인중개사는 약 8%에 그쳤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작년 12월 달에 2019년 전체를 생각했을 때 서울도 좀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이고 지방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던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는 훨씬 더 좀 임팩트가 컸고, 올 하반기는 더더군다나 더욱 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체감적으로는 와닿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자세히는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2013년 8월에 사셨으면은 2018년 11월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어떤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 다른 아파트는 조금 올랐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2018년 5월, 2018년 11월부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혹은 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제가 그만큼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러한 팩트만 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도 역시 작년 12월 달하고 작년 9월 달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은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정부기관인데요. 이제 전문가들, 이제 대학 교수님들, 연구원들, 금융기관, 건설사에 근무하는 100명을 상대로 1년 뒤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2018년 9월, 그때만 해도 사실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상승하겠다라고 예측한 전문가가 46%, 하락하겠다라고 판단한 전문가가 약 27.5%였는데 2018년 12월에, 즉 작년 12월에 향후 1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락이 44.7%, 상상이 24%라고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앞에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은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예측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모든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지역별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로케이션에 따라서 차등화는 있을 거지만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 그럼 이렇게 주택 가격을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이러한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기 때문에 뭔가 차입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는 것, 그리고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급을 상당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신규 공급 물량이 증가,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기 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세든 세제 강화 영향에 따른 시장 위축. 사실 이 내용은 이렇게 지금 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2019년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아파트 보유세 내지 양도세를 훨씬 더 과세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향후에 이런 주택 가격을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퍼센테이지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당연히 알다시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거고요. 또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이 아파트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가 인구 연령대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돼서 2020년에는 15%, 그리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화가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도 이제 고령 인구분이 오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해외 예를 들어 투자할 때 베트남 같은 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평균 연령, 모든 국민의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한국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2.5%, 2%가 안 되는 거에 비해서 베트남은 연평균 7에서 10%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즉 인구가 늘고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내지는 주거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지고요. 실제로 한국도 지난 70년, 80년대 고도 성장을 했을 때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경기는 계속 증가하고 인구도 늘고 젊은 층이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불가피하게 부동산 내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예측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맞느냐, 사실 어떠한 부정적인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틀리면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 이번 달 초에 7월 2일 날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다. 결국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수급에 의해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자료를 보여드렸었고,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는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 특히 20, 30대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산 중에서 부동산, 직접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1인당 가계 자산이 약 3억 6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74%, 약 2억 7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거 이제 이 왼쪽의 표는 모든 가계 중에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60대 이상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신 60대 분들은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는 집이 있어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일로부터 발생하는 월급이라든지 혹은 여기 있는 뭔가 투자를 하는 금융자산이 있는데, 60대 이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은 없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뭐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이제 은퇴 후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재산세를 상당히 지금,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한경에서 7월 17일자에 보유한 건데요, 이렇게 상당히 좀 세금이 올랐다는 자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20, 30대 분들 혹은 60, 70대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배경인데요, 60대 이후로 은퇴하신 분들이 소득은 줄었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랑 같이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실 지금 어려움이,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뭐 올해 재산세가 올랐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이 되면은 아마 세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야 될 보유세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반기에 여러 가지 한국 경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직접적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예측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약 3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광화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라든지 역삼역에 있는 예전의 스타타워,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크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이 돼야 되겠죠. 수익성이 돼야 되겠고, 수익성이 되려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아파트 투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건물, 사무실로 쓰는 건물을 생각을 하면 우량한 임차인, 즉 이름이 모르는 신설회사보다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쓰면 좋겠고, 임대료를 많이 내면 좋겠고, 또 그런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계약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성장성은 당연히 개인 투자할 때도 좋은 위치에 건물을 잘 지으면 훨씬 더 성장성이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직접 투자, 내가 상가건 아파트를 가지고 있건 가장 단점이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점입니다. 즉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한 채를 팔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를 누군가가 사가지 않으면 상당히 가격을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투자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유동성의 이슈가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하기 힘든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딱 한 번만 가격이 조금 내렸고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광화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빌딩, 역삼동의 강남 파이낸스 빌딩도 당연히 2001년부터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자료를 보시면은 오피스를 투자하면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구나 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요, 이제 오늘 주제, 결국은 이제 커피값으로 건물주가 된다는 게 이제 리츠라는 이러한 상품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1,000억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개인 누군가가 1,000억을 들여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1,000명이서 1억씩 모아서 그 건물을 산다라는 게 실질적인 리츠의 개념입니다. 즉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 여기 있는 투자자는 뭐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로부터 받는 임대 수입, 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수료,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수익을 개인들한테 나눠 갖는 것, 이게 부동산 투자의 상품인 리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 300분이 계시면 내가 이 강남역에 있는 좋은 건물을 봤는데 그게 300억이다. 근데 이건 나는 도저히 돈이 없고 1억밖에 없다. 근데 나 혼자는 못 산다. 그런데 어떤 믿을 만한 회사가 300명을 모아서 각각 1억씩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1년에 2번씩 배당을 해주고 5년 후에 그거를 팔아서 예를 들어 300억짜리가 400억이 됐다. 그럼 100억에 해당하는 그런 매각 이익을 300명한테 나눠주는, 사실 그런 상품이 리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리츠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시거나 혹은 투자하신 분이 있으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없으셨던 게 아마 이러한 상품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설명드린 구조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츠에 그러면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면 맨 아래에 있는 1년에 대체적으로 약 4에서 7% 정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좀 받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조그만 상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회사를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지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품들은 이와 같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해놓으면 배당을 받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투자 상품으로서의 인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나오면 완판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른쪽 표에 있는 직접 소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건물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 그럴 때 이제 단점은 그 아래에 있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하나의 조그만 건물을 사더라도 내가 직접 살려면 10억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유동성, 갑자기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쉽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에 반면에서 리츠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일단 투자를 하면 특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직접 사는 거에 비해서. 그와 같은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20대 30대 분들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의 세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가 내 돈으로 직접, 특히 이제 주거시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내가 사서, 혹은 상업시설, 잘 아시는 상가 같은 거를 내가 사서, 혹은 또 토지에 투자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거를 팔겠다라는 게 이제 예전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이제 자산운용회사라고 하는데요. 국내 혹은 해외에 있는 오피스 빌딩, 호텔, 물류창고 이런 거를 투자해서 일단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 아까 계속적으로 표에 나온 것처럼 1년에 5에서 7% 정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고, 나중에 그거를 비싸게 팔면 그거에 따라가서 또 매매 차익도 전환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리츠라는 상품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고, 그 후에 발전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홍콩, 호주, 그 같은 좀 선진 국가입니다. 즉 그런 나라들도 예전에는 내가 직접 아파트나 건물을 샀다가 가지고 있다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그러한 개념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제가 뭐 리츠니 부동산 펀드니 여쭤봤을 때 거의 대답을 못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투자된 금액이 거의 7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왜 75조 원이 되지만 일반 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 75조 원 중에 70조 원 이상이 이런 개인들이 투자한 게 아니고요. 뭐 국민연금, 또 저희가 보험에 드는 삼성생명, 그런 데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친숙하거나 익숙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내가 수익률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의 기본은 당연히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은 작년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2018년에 투자할 수 있는 4개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펀드, 해외 부동산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이렇게 투자했을 때 지난 2018년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국내 부동산 펀드는 5%, 제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해외 부동산 펀드는 7%.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는 5에서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게 그냥 제가 임의로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뭐 저도 주식형 펀드 들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그 주식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동산 펀드들이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 중에서 맨 오른쪽만 보시면요, 설정 후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이후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상품은 내가 투자한 이후에 수익률이 21%, 13%, 뭐 낮은 거는 4%. 근데 이제 낮은 거 4%라는 것은 최근에 투자된 것들이 수익률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좀 높아진 이러한 상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이러한 국내에서 나오는 리츠라든지 간접 투자 상품을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 회사와 전혀 무관한 업계에 대한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해외 부동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자료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이요.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를 못하면 어디에 해야 되냐, 또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표에 보시면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해 한국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국에 약 2,800억, 베트남에 앞에 보니까 뭐 베트남하고 미얀마 이렇게 세션도 있던데요, 뭐 600억 투자 뭐 이렇게 했다고 일단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뉴욕하고 보스턴, 워싱턴에 투자했던 건물들 사진이고요. 생각보다는 최근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표에 보시면은 국내 거주자, 즉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2013년부터 18년을 보시면 약 3배 이상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검은 기관 보시면은 개인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지금 유행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하실 때 어느 동이다,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 혹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현장에 이러한 그 공인중개사의 상품 얘기도 하고 그러면 쉽게 거래가 되는데,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치면 일단 영어라는 언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법도 한국과 틀리고 회계 제도도 틀리고 어쨌든 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사는데 수원에 상가를 하나 샀다. 근데 상가가 갑자기 쓰던 사람이 나간다라고 하면 직접 현장에 달려가서 왜 나가느냐, 혹은 현지에 이러한 공인중개사들한테 누구로부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나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외에 대한 부동산, 오피스, 호텔 등의 투자 경험이 많은 곳들을 지금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쉽게 말해서 이 공모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이 투자한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만 약 6,600억 정도의 개인들이 투자가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국내 상품들, 이탈리아, 밀라노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들의 중요한 것을 보시면은 예상 배당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5%, 7%, 6%, 5%, 4%, 6%. 결국 이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수익률은 5에서 7% 정도로 되게 안정적인 것이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설정액이라는 금액이 결국 이제 돈을 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있는 한국 투자에서 만든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피렐리 타이어의 리서치 센터 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개인들이 535억, 아마 뭐 예를 들어 535명이 1인당 1억씩 투자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더 많이 혹은 좀 더 적게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상품들이 물론 있다는 거를 모르실 수도 있고요, 꼭 뭐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남은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7천억 정도가 그렇게 투자가 됐고 하반기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이러한 그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온 거는 이미 이제 2019년 1월부터 이제 지난 6월 말까지 시장에 상품이 나왔고요. 보통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되면 길면은 일주일,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로 5일, 짧으면은 2, 3일 정도의 자금이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7번에 있는 뭐 도쿄에 있는 오피스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서 615억을 모았는데요. 예를 들어 3일 만에 615억이 다 모이면 그냥 그걸로 딱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투자 자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클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 상품이 나왔다가 자금 모집이 끝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는 뭐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뭐 롯데 AMC, 롯데 리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내용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제가 6월 달에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좀 바뀌었지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를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의 롯데백화점은 너무 잘 돼서 내가 저걸 사고 싶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사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뭐 한 10개 정도의 백화점, 롯데마트를 모아서 이제 자금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투자 자산은 바뀔 수가 있는데 한 10월 정도에 롯데에서 이러한 간접 상품 리츠로서 자금을 모집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모 규모라는 것이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이 롯데 상품은 9월에서 10월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SBS 이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시험 삼아서 공부해 본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투자해 보시면 6개월에 한 번씩 배당도 받고 1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조금 소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시고 그래서 이 상품이 괜찮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 금액을 늘리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7월 8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이제 저희처럼 이런 일을 하는 회사 중에선 제일 큰 데인데 프랑스 파리, 영국, 스페인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 3개를 사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 같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집을 시도했었습니다. 이게 이 상품의 장점은 최근에 이제 워낙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트 같은 데는 잘 안 가시잖아요. 온라인 쇼핑하시면 그런 것들을 배송할 물류 창고가 필요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물류 창고를 15년 쓰기로 계약을 이미 마친 상품입니다. 그러고 1년의 수익률은 약 6%, 만기는 5년, 즉 내가 5년 정도 투자해서 매년 6%의 수익이 나고 5년 후에 팔아서 좀 더 비싸게 팔면 그로부터 차익을 나도 얻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자금 모집을 개인들로부터 2,300억을 모집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까 보시면은 올해 됐던 상품들이 맨 밑에 있는 게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자금을 모집한 것이고 대부분은 300억에서 5, 600억 정도의 자금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개인들로부터 2,300억을 모으겠다라고 해서 다소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2,300억을 다 모집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미 자금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특히 이제 금융 상품을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위험은 하나도 없고 수익이 높은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 만약에 위험은 전혀 없고 1년에 10%의 수익이 난다라는 상품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시면 사기꾼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리츠 같은 부동산 펀드도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저희 회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가 원금 보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금감원에 구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을 뺀, 적금을 뺀 모든 금융상품은 원금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상품 역시 원금 보장은 되지 않고요.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는 투자 자금이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 상장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데요. 사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자금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1년에 예금하니까 2%도 안 나오는데 6, 7%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것을 굳이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 시장에서는 거래가 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어쨌든 5년짜리 저희가 만약에 이 코엑스몰을 저희 회사에서 사서 5년 후에 팔아서 원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는데 5년 후에 만약에 IMF 같은 위기가 한국에 와서 잘 안 팔리게 되면 그와 같은 원금 상환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제 원래 다른 강의에 가면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지금 나중에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책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2016년에 서울경제신문에 이러한 리츠라든지 간접 상품에 대해서 칼럼을 좀 썼었는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제가 칼럼도 쓰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는 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은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내가 아파트 사고 팔고 상가 사고 파는데 워낙 수익률이 뭐 1년에 10% 20% 났기 때문에 1년에 뭐 5%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 이런 거 얘기를 드려도 그거는 나와 관심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여튼간 제가 썼던 2016년의 칼럼인데 이제 지금 읽어보면 상당히 지금 오히려 시대에 맞는 뭐 그러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요. 워낙 최근에는 특히 이제 이러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은행의 VIP 고객 이런 분들이 워낙 수요가 많아서 어떤 상품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짧으면 2, 3일, 길면은 일주일 이내에 자금 모집이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아침에 이런 네이버 검색창에 리츠라든지 부동산 공모 펀드 이런 거를 치시면 대부분 이런 주로 은행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KB은행 혹은 증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런 데서 판매를 합니다. 보통 판매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언론에 기사를 냅니다. 뭐 어떠한 회사에서 삼성증권에서 프랑스의 정부기관이 쓰는 건물을 리츠로 해서 일반인들로부터 다음 주부터 뭐 자금을 모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꾸준히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라는 것은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예를 들어 뭐 증권회사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름이 잘 없는 중소형 증권회사보다는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NH증권 이렇게 큰 데 하시는 것처럼 많은 리츠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상품들 중에서도 지금 역사도 오래됐고 여태까지 실적도 좋고 이런 곳들을 고르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법은 꼭 이게 전부는 아니고 다양하게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제 얘기 혹은 아까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이 갑자기 틀려져서 하반기 혹은 내년에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뭐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부동산 가격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라고 하면은 저도 좋습니다. 저도 집 한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혹은 예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점점 평균 연령이 길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간접 투자 상품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